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앤더스 체인의 대표이사이자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는 박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심도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결한 셀프 소개 감사합니다. 간결해야죠. 네네.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네. 이제 오늘 나눌 얘기는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를 투자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투자의 관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투자의 관점이 성공을 하려면 이 산업이 왜 발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평소와는 다른 그런 근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블록체인을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예.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너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그 이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2의 인터넷. 정부에서도. 예, 네. 정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분산원장 그 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건 컴퓨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이자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해시키려면 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오늘 얘기의 주제하고 딱 맞게 설명하려면은 정부에서도 말씀하시는 제2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럼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현재 인터넷을 보는 거죠. 네. 현재 인터넷이라는 게 제1의 인터넷이고 맞습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세상을 우리는 인터넷이 올라가는 인터넷 경제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세상의 모든 서비스나 시장의 기반이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위에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록체인을 우리가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인터넷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에는 제2의 인터넷으로 바뀌는구나. 네. 그리고 제2의 인터넷이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인데 그렇다면 미래 모든 서비스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위에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부의 입장들을 보면은 블록체인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여전히 좀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렇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둘은 그런데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제 분산원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고, 암호화폐라는 게 블록체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서비스.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현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부의 원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아마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란 제2의 인터넷은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역시 데이터를 다룹니다. 블록체인의 목적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 위에 어떤 특정한 항목들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포스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미래는 이제 포스트 데이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 포스트 데이터의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에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세상에는 데이터 가치를 표현을 안 해줍니다. 그냥 데이터만 보죠. 맞습니다. 그 데이터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돈 되는 곳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죠.
맞아요. 일종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현재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로 보는데 미래의 포스트 데이터는 데이터에다가 가치라든지 실제로 그게 누구 건지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는 포스트 데이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포스트 데이터 개념을 이 블록체인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포스트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툴이나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표현하죠? 데이터는 데이터로 표현되는데 그럼 데이터가 다 옆에다가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고 누구 거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소유권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현재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할 때면 부동산 내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등기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말로만 내가 저 부동산에서 저거 내 거다라고 얘기해봐요. 누가 인정해 주나요? 네. 데이터도 마찬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누구 거라는 걸 보증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표현해주는 수단이 암호화폐예요. 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록체인의 목적은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이고 네.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랑 디지털 자산을 동일시하셔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네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목적이 암호화폐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비트코인 또는 뭐 이런 화폐 개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목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빼고 블록체인을 생각한다면은 그 얘기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 없이 블록체인을 본다는 거고 네. 그럼 블록체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와,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경제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투자 생태계 쪽, 투자 이 컨설팅은 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IT 생태계를 봅시다. 현재 기업들. 네. 그럼 IT 기업의 사장이나 직원들은 자기가 가진 IT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일반 고객들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게 주식이죠. 네. 주식이 가치는 결국은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는 미래 가치랑 현재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저는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목표하는 게 이제 코스닥이라는 주식 시장으로 가겠죠. 네. 근데 이미 IT 기업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내오고 한 사람들하고 이 기업이 존재해서 주식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어떤 툴이 만들어져서 그게 돌아가는 세상. 네. 일종의 코스닥이라든지 주식 거래 시장 같은 거는 네. 자본 시장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자본 생태계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나와서 암호화폐로 표현돼서 그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또 다른 가상자산 자본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네네. 저는 그 가상자산 자본 생태계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오히려 그 더 원천에서 기술들을 만드시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는 그렇죠.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거고. 네. 블록체인 생태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하나의 에어리어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걸로 인해 창출되는 서비스 생태계. 네네. 또 하나는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그 수단이 돌아가는 자본 생태계. 네. 이게 두 개가 나눠져서 네. 시중에는 저같이 좀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관련된 자본 생태계 전문가가 있는 거죠.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좀 많이 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이제 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 블록체인의 가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들과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서 이제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맥락들이 비슷한데요.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봐야지 이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경제란 무엇인지 조금 더 심도 깊은 설명들과 그리고 왜 블록체인 경제 관점이 중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경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우리는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블록체인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대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포스트 디지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경제 생태계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은 바로 곧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블록체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라가는 걸 우리 크게 봐서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하듯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경제 기업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거고 빠르게 급속도로 바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경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보다는 아마 암호 경제, 토큰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 암호화폐라고 토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생태계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토큰 생태계다. 왜? 토큰으로 표현했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토큰 생태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토큰이라는 게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인터넷 경제가 블록체인 경제로 가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경제라는 용어 대신에 암호 경제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암호 경제를 이해하셔야 진정한 의미 암호화폐가 이해되는 거고, 그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바로 블록체인 경제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쓴 글을 1990년대 쓴 글을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화두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잡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제가 거기서 엘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그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암호화폐라는 게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암호화폐라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데이터를 잡는 사람들이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까지 연계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수많은 열정과 정열을 바쳐야 되는지가 이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저는 웅장하게 삽니다. 네, 그런 느낌 진짜 많이 받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든 의문은 이제 뭔가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고 뭔가 세상에 큰 변화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 데이터들을 꽉 쥐고 있었던 세력들은 미국의 이 거대한 빅테크들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었을 텐데 만약 이 회사들은 그럼 지금 현재 어떤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변화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인지하겠죠. 네네. 그거 인지 못하면 그 기업의 수준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인지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단적인 예가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리브라라고 그랬고 지금은 D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제 발행을 해서 메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규제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각국이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스북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리브라나 DM이죠. DM을 발행하는 이유는 글로벌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결제망 같은 거 일종의 스위프트망 여기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규제를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에서 요즘은 그게 좀 뜸한데 많이 축소됐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그걸 이제 메타가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세계를 이제 주름 잡고 있는 구글이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현황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화폐라고 생각하니까 화폐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자산입니다. 이걸 결제 시스템을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P2P 국제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이나 애가 어떤 아주 거창한 그림을 표현하기보다는 일단은 현실 쪽에서 적용 가능한 자기들의 어떤 전략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 있잖아요. 그 애플페이의 그 대상에 이제 암호화폐를 넣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웹 3.0입니다. 말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웹 3.0을 제가 아는 바로는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웹 3.0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또 소유권 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웹 1.0, 2.0, 3.0 얘기할 때 1.0은 리드만 하고 2.0은 리드 앤 라이트고 왜 3.0은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소유권이라는 들었는데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자산의 소유권을 주는 게 바로 웹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 3.0은
블록체인에 의해 구축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웹 3.0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아직은 뭐 그게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질 않으니까 이제 그쪽에 어떤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웹 3.0을 내세운다든지 네. 아니면은 애플페이에 이제 암호화폐를 융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은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티나지 않게 어떤 기술 기반으로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네, 이렇게 좀 뭔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그런 예, 전략들도 예. 가고 그게 있다.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을 보고 배운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그럴 보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너무 심하게 이렇게 뭔가 야욕을 드러내니까 본인들이 이게 이게 타겟이 되죠. 타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와 이게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전체적인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지는 것들이 예. 네, 뭔가 우리가 이 변화의 어떤 조짐들을 잘 그래도 발견해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들이 굉장히 굳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이 비트코인을 뭐 스캠이나 투기성 자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아마도 이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신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앞으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경론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방송에서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 요새 방송에 잘 안 나오시던데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좀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 생각을 하실 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체가 없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톡 쓰시나요? 그럼 쓴다고 그러죠. 그럼 카톡에 이모티콘 쓰시지 않나요? 그 이모티콘에서 보시면은 그 2,000원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거 실체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메타버스 그리고 또 심지어 인공지능 실체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실체를 따지면은 없어요. 실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 논쟁은 이미 인터넷 시대에 끝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실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산정할 때 똑같은 혼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저희가 인터넷 지능 시대를 겪어왔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정부가 SI 사업 같은 거 할 때 초기에는 어떤 좀 뭐라 하냐면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냐면은 몇 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물이 CD 한 장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CD는 뭐 그 당시 문방구 가면 600원, 1,000원이면 샀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떻게 CD 한 장 오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프린트도 했었습니다. 종이로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실체 논쟁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발전이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부가가치를 생각을 안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습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거친 거죠. 왜냐면은 지금도 아래 한글을 요즘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우리 때는 아래 한글 PC를 살 때는 피지컬하게 사는데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얘기는 거기 깔아주잖아요. 내가 여기 돈을 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카피해서 쓴다는. 그래서 이제 불법 복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좀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내재적 가치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가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채굴을 하는 게 1등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보상금을 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채굴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채굴을 자기가 돌렸을 때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일반인들은 채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채굴 비용이 있는데 그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이 사실은 내적 가치가 돼요. 그래서 채굴 비용보다 그 비트코인이 채굴했을 때 받는 그 보상금이 낮으면은 채굴 안 하겠죠. 왜? 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는 채굴 비용에 비해서 보상금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인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채굴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최초의 P2P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어떤 암호화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그 암호화폐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화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뭐 옛날에 유행했던 아이쇼 같은 거 하려면 비트코인을 받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요가 이제 폭증한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전 잘 모르지만 어떤 경제학자가 디지털 금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금의 위상과 비트코인의 위상이 거의 같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 생산량도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비트코인도 이제 발행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디지털 금이라는 위상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닐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왔지만 네. 현재까지 해킹당한 적도 없고 네.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검증이 확실히 완료된 암호화폐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신뢰가 그 세 번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제 정리를 좀 하면은 이제 내재적 가치로 봤을 때 어떤 기축 통화의 측면들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의 어떤 위상들 말씀 주셨고, 이제 마지막은 또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한 우리들의 부분까지, 신뢰죠. 우리들의 신뢰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이 암호화폐가 화폐 용도로서 뭐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체널리시스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뭐 매년마다 뭐 화폐로 사용되는 이 암호화폐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측면은 뭐 가치 저장과 결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은 가치 저장의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요. 네.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코인 동전. 네, 코인. 그 네. P2P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코인이니까 이제 동전. 그래서 이제 화폐로서 탄생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이제 중앙집중 방식적인 화폐 그 체계를 B2B 방식의 화폐 체계로 혁신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화폐로서 혁신했다는 측면은 저는 실패한 화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네. 화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비트코인의 철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중요한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요소 중에서 저는 화폐로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고요. 그냥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는 가치 저장 측면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에 금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근본의 재산은 금이 화폐거든요. 금 보관증이라는 게 달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탈근본이제로 넘어가서 그런데 금을 우리가 화폐로 볼 수 있느냐? 옛날에는 화폐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말씀은 화폐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화폐의 어떤 항목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부합하는 것들도 있지만 부합하지 못하는 요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가치 저장으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훨씬 더 확고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제 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크게 왔던 시기에는 이제 반감기가 늘 있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들 좀 믿고 있는 분위기인데 교수님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반감기 좀 특정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없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반감기가 된다는 얘기는 채굴을 성공을 하면은 내가 주는 그 비트코인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50비트였다. 근데 이제 반감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25비트로 줄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채굴 비용이 줄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채굴 비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50비트였을 때 채굴 비용하고 기대 수익이 똑같으려면은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은 2배가 돼야 되는 게 경제적인 원리예요. 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근데
반감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화가 됐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네. 반감기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요인은 제가 볼 때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교수님 그렇습니다. 요인은 좀 약하다고 보시고. 예측된 건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채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채굴자가 많을수록 이 보상금을 받을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채굴자들 간에 서로 균형점을 이제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균형 이론이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시기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채굴 레이스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채굴 경쟁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채굴 경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채굴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채굴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보상을 받을 확률이 또 정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채굴 레이스를 움직이는 거는 채굴자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채굴자가 많으면은 내가 채굴 확률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채굴자가 많으려면은 채굴 비용 대비 내가 채굴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채굴해서 채굴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보상받을 확률이 없어. 그럼 채굴을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채굴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채굴자가 줄어들면은 또 채굴해서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채굴 비용과 보상금과 채굴자 수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을 개발자가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원래 논문을 보시더라도 그건 개발자가 쓴 논문이 아니에요. 개발자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가 썼다고 봅니다. 경제학자가 쓴 논문을 가지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개발한 것 뿐이지, 원래 논문은 경제학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채굴 레이스에 제가 하는 상식으로 존 내시 균형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존 내시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원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채굴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막 박수 쳤어요. 왜냐면 중국이 가장 많은 채굴을 했었는데, 중국이 금지시키면은, 그러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이 벌어나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채굴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부의 형평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감기가 되느냐에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하나 이슈가 되지만, 채굴자 채굴 비용이 늘어나느냐 또는 채굴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냐, 이게 바로 채굴자의 수를 결정할 거고, 그 채굴자의 수에 따라 또 원가는 똑같아도 기대비용이 높을 수 있는 이 상각이 아주 합리적으로 균형을 찾아야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건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존재해 왔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채굴 비용, 기대 수익, 채굴자 수가 적절하게 균형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단한 게 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걸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내 싶을 정도 같아요. 비트코인 논문 쓴다는 거지. 개발자 머리에서는 그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암호학자라든지 뭐 어떤 개발자 이런 한 명의 수준에서 나올 수 없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떤 집단지성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뭐 많은 또 자료들을 참고했겠지만, 제가 암호학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집단지성은 그 후의 일이고요. 네. 일단은 금융위기 때 이제 어떤 사토시 나카모토 익명을 쓰는 사람이 최초의 그 비트코인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거를 사실은 암호학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그룹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암호학 박사인데, 제 꿈 중에 하나가 P2P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무시했어요. 이건 사기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한 1, 2년 지나는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내가 모르는 또 심오한 이론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보기 시작한 거고, 그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분산 원장 개념, 그리고 그 내시 균형 요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천재다. 대단한 거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비트코인 하고 이제 특히 이드론 봤을 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빠진 거죠. 내 인생을 여기에 바쳐도, 제 인생을 여기에 바쳐도 되겠다 해가지고 빠진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 비교하면서 네. 이더리움의 어떤 중요성들을 조금 강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기관 투자자와 기업의 자금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이제 나누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뭐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저는 있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마지막 뭐 관문들이 몇 가지가 남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시기의 문제가 됐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향후에 알트코인 ETF들도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중에서 될 게 있겠죠. 아, 네네. 네, 원래 ETF라는 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안전된 자산, 네.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파생상품이 생기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맞는지는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 파생상품을 낼 수 있는 그 베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말고도, 저는 알트코인을 싫어합니다. 정말요? 왜냐면 자꾸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2010년도 초기 뭐 중반까지이고,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암호화폐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도 충분히 ETF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다음은 뭐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동일하시나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촉발돼서 P2P 세상, 블록체인 혁명이 시작된 건 맞는데,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블록체인을 보시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원래 논문에는 블록이 있고 체인이 있는데, 네네. 블록체인을 붙인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디스트레저라는 분산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원자, 분산원자, 네. 분산원장 기반하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P2P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P2P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P2P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네네. 이더리움은 우리에게 P2P 세상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블록체인을 정부에서도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사실 블록체인이 컴퓨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분산원장으로 해서 하나의 P2P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단점, 그 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단점을 개선해서 우리에게 P2P 세상을 열어준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사실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정의가 글로벌 신뢰 컴퓨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옛날에 쓰던 전화기고,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네. 전화기랑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은 스마트폰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은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기능 차이가 보시면서.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엄밀히 다른 관점에서 봐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저는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이더리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제가 뒤에서 드릴 질문이었는데 먼저 답변을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굉장히 쉬운데 어렵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은 뭐 P2P라는 특성을 넣어서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전자기가 이러시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건 한 30%는 맞고 70%는 잘못된 건데,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컴퓨터 하잖아요. 컴퓨터 하면 소프트웨어 아시죠? 소프트웨어 하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가 컴퓨터냐 아니냐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이 컴퓨터가 됐으면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을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걔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열고자 했던, 블록체인 혁명이 열고자 했던 디지털 자산 혁명,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있는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한 게 스마트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는 데이터나 파일을 처리하는 기계잖아요. 블록체인에는 파일이나 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있는 거는 그저 디지털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이란 반드시 가치랑 소유권이 결부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디지털 자산을 팔 거 아닙니까? 네. 판다는 것도, 거래한다는 것도 소프트웨어로 짤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짠다는 개념에는 가치 이전은 있지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고 컴퓨터가 됨으로써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넣고 그게 스마트 계약이고 그 스마트 계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변경, 전환이라는 거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스마트 계약을 생각하시려면 항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네. 그냥 전자계약으로 팔 수 있잖아요. 네. 팔았다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소프트웨어에서는 팔았다는 얘기고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부에 가가지고 이전 등기함으로 등기부에 이제 딱 그 설정이 되고 네. 표시가 돼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 계약으로 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디지털에서 표시를 했으니까 암호화폐는 실시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에. 그러네요. 그게 스마트 컨트롤의 목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듯이 네.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거기서 말하는 스마트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됐어요? 네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아니,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 예, 것이고 예.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딱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이 비트코인과의 차이도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개념인지에 예. 대한 것들,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그럴 땐 인프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프라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결정난다고 봐요. 첫째는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냐. 네, 대체 네. 불가능. 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면 또 다른 인프라가 생길 거고 네. 그 인프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네네. 초기에 이더리움이 그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걸 해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컴퓨터, 스마트폰에 돌아가는 서비스를 앱이라고 얘기하듯이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뎁이라고 그러잖아요. 뎁 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뎁이라는 게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이더리움의 성장성을 견인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가 뎁 서비스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네. 현재 과거 2017년, 18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버의 90%가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두 번째 제가 말한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냐에서 네. 대체자가 생기죠. 네. 요새 뭐 S라든지 뭐 소라나. P라든지 그런 거 얘기되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냥 그럴 때 걔네들하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더리움이 경쟁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 가장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것도 비교 대상은 아닌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속도를 말씀을 하세요. 네, 대부분 확장성 얘기합니다. 예, 확장성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가 있고 네. PC급이 있고 서버급이 있고 메인 인프라급이 있고 슈퍼컴퓨터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네. 속도에 대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뭐 1000이 넘는다, 2000이 넘는다는 거는 말로는 퍼블릭이라고 주장을 아무리 해봐야 제가 볼 땐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기능들이 예, 예.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살아가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속도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대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블록체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확장성에 대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샤딩 기술, 네네, 또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예, 제가 영지식 증명 박사거든요. 와, 진짜 전문가시네요, 그죠? 제가 영지식 증명 박사학위를 딴 게 1990년대인데 그 당시에도 영지 증명이 그렇게 제가 찾아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건데 그 당시에 영지식 증명을 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참 쓸데없는 거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빛을 발하시는. 이제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는 청춘대에 들었던 적금을 이제 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또는 샤딩 기술을 가지고 이더리움 2.0이라는 노드웨어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속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장 많은 뎁 생태계가 생긴다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추정이 불가능한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서는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샤딩이나 요즘 이제 롤업 같은 것들 이제 계속해서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이더리움의 어떤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노력들은 분명히 빛을 발하고 성공을 할 거라고 보고 계신 거고 교수님께서. 예, 제가 그동안 뭐 롤업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영지증명 박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부탈리니가 저는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롤업 방식 중에서 이제 ZK 롤업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왜 사람들이 이제 현재는 옵티미스 롤업을 쓰는 그 레이어 2들이 많아요. 레이어 2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옵티미스 롤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옵티미스틱 롤업으로 가냐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라 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는 얘기는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디럼 버추얼 모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ZK 롤업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으로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부탈린도 ZK 롤업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ZK 롤업으로 가서 아마 이더리움의 그 경쟁력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옵티미스틱 롤업을 쓰는 것도 한 2, 3년 내에는 바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똑같다면 ZK 롤업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빠르고 검증도 빠르고 증명도 빠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ZK 롤업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ZK 롤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투자의 관점으로 꼭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GK 롤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옵티미스틱 롤업 자체가 좀 초기에 나왔고 구현의 어떤 용이성들 때문에 그 느리다는 그 속도에 그걸 갖다 좀 감수하면서도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초기에 한 2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런 프로젝트는 그래도 이제 GK 롤업과 계속해서 좀 공존을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옵티미스틱 롤업을 쓰는 그 파가 있습니다. 패밀리가. 이제 패밀리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얘네는 또 사후 검증이라는 그 정산 완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결제 완결성 측에서는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ZK 롤업을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옵티미스틱 롤업을 썼다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한 ZK 롤업하고 병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아마 ZK 롤업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미 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요? 그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 같은 그런 경쟁 차인들이 이제 굉장히 부상이 될 거고 아마 2024년에는 그런 경쟁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아질수록 그런 경쟁들이 더 가속되고 장이 안 좋으면 또 이더리움이 혼자 가다가 또 약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솔라나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확장성만 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학제적인 관점의 생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냐 경쟁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뎁 서비스 생태계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빨리 뎁 서비스를 확보하느냐 이거죠. 제가 일반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통신이 있고 SK통신이 있다. 어떤 거 쓸래? 그 둘 사이의 경쟁은 대체 불가 인프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KT를 써도 되고 SKT를 써도 되고 물론 이제 뭐 산 어딘가 가면은 뭐 누가 좀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뭐 하냐면은 누가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느냐 이거죠. 결국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야죠. 시장은 경쟁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는 거고. 뭐 옛날에 우리 야후라든지 사이버복스 생각해보면 인터넷 한창 떴다가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하다가 독점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상에서는 독점적인 것보다는 각자의 포지션들을 갖는 적당한 기준점을 찾는 세상이 될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생태계, 뭐 그 다음에 카르다노도 말씀하셨는데 카르다노 생태계 이렇게 생태계들이 갖고 그러면 이제 각자의 독자 해석을 가진 상태에서 뭐가 그럼 뜰 거냐 운영해야죠 상호.
맞습니다. 상호 운영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슈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시장을 이제 파고드는 또 업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맞는 말씀입니다. 제 교수님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 시장의 현재 상황들이 정말로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마다 어떤 목적에 맞게끔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가장 중심을 잡아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또 하나 이제 숨겨진 경쟁력이 뭐가 있냐면요. 인프라잖아요. 네. 그냥 인프라는 인프라예요. 네. 대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 서비스의 성장이 결국은 인프라의 성장을 견인할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대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대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질 좋은 뎁들이 붙느냐예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의 목적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가치나 품격을 높여주는 뎁을 만들고, 그런 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성공할 거다. 네. 그것도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속 가능한 뎁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메인넷들이 있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뎁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는데, 이더리움이 합의 알고리즘을 이 더 멀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왜 POS로 변경을 한 것이냐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요 지점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현실적인 타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현재 프라이빗, PBFT 이런 것들은 사실 블록체인 철학이 안 맞는 것들이에요. 안 맞는 것들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POW는 계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포스는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본의 논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DPoS는 제가 볼 때 이게 퍼블릭인지에 대한 또 논쟁도 있는데, 그런 거 떠나서.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초기엔 POW를 했다가 이제 포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ESG 환경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스로 바꾼 건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서 이제 포스로 바꾸다 보니까 일종의 잘 아시겠지만 노드 스테이킹 같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 노드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노드 수가 보통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보통 3개 노드, 7개 노드, 많으면 몇십 개인데, 이들은 포스를 쓰는 그 노드는 꽤 몇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탈중앙화를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실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이제 학자적인 관점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완성을 시킵니다. 프라이빗은 탈중앙화가 아니고 속도나 보안을 늘립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또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퍼블릭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노드수를 늘리면서 역시 속도나 보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론을 연구하고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도나 확장성을 위해서 샤딩을 쓴다는 게 나눈다는 거 사실. 그 다음에 ZK 롤업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각자가 어떤 중간점을 가는 것 같아요. 퍼블릭은 프라이빗 요소를 조금 넣으면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거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노드수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그래도 탈중앙화 철학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균형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을 지금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탈중앙화를 훼손하는 거 아니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POS나 POW는 탈중앙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한창 채굴할 때, 비트코인 채굴할 때, 전 세계 채굴량에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아마 80%를 가져갔을 거예요. 이게 무슨 탈중앙화예요? 맞습니다. 너무 밀집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높잖아요. 포스는 이제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장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탈중앙화 개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진짜 블록체인 철학을 만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탈중앙화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랜드예요. 그리고 저희 거. 저희는 계산량이나 지분에 상관없이 채굴 확률을 다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지속 가능한. 그걸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 제가 이제 일반 사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블록체인 메인넷에 대한 정책성에 대해서 각 진영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굉장히 막 저변이 저도 많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이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좀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뭔가 이제 어쨌든 균형점을 맞추면서 발전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예. 가장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암호화폐와 올해 한 해 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AI 테마가 좀 많이 뜨거웠는데, 예. 이게 암호화폐와 AI가 어떻게 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AI와 좀 관계가 깊은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AI 암호화폐가 한때 유행했어요. 네네. AI 암호화폐가. 근데 그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분야가 있고 인공지능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쪽 그 학파들은 인공지능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요새 단점으로 나오는 게 페이크 뉴스라든지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그 데이터를 뒷받침해주는. 네. 그래서 블록체인 for AI라는 분야가 있어요. AI를 위한 블록체인. 네. 보통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융합이 되는데 네. 융합하는 방식이 뭐냐면 현재까지는 블록체인 for AI가 있고 AI for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인공지능으로서 도와주는. 도와주고, 네. 무슨 말씀이 되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똑같은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제 제가 2021년부터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인공지능도 컴퓨터잖아요. 블록체인도 컴퓨터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도 컴퓨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양자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양자 인공지능. 그럼 엄청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도 컴퓨터잖아요. 네.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럼 이 컴퓨터에는 인공지능 기능 들어가고 양자 기능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블록체인도 컴퓨터예요. 네. 컴퓨터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저는 그거를 블록체인 인공지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결국은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왜 하나가 돼야 되나 이제 좀 일반인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누구 거죠? 인공지능이 필요한 데이터는 우리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다루는데 똑같이 그 데이터의 가치와 소유권을 따지지 않습니까? 현재는 사람들이 자기가 창출하는 데이터의 가치나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은 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간만에 보니까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니까 내 데이터는 가치가 있는 나의 디지털 자산인데, 그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왜 무료로 줘야 되지? 네, 무슨.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나한테 사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산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도 이제 포스트 데이터 개념을 넣을 것이고, 그럼 디지털 자산이 될 거고, 네. 인공지능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이제 좀 더 지적 서비스를 할 거고, 블록체인은 그 지적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하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결국엔 똑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차이가 날 뿐이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현재 생각 없이 다루는 데이터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내가 너한테 준 데이터의 가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갈 거고, 네. 예,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네요. 네,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교수님 말씀 맞는 게 그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 건데. 우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챗GPT 같은 것도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 긁어온 건데. 네. 왜 내 허락 없이 긁어 그냥. 와,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이 진짜 바뀌고 있다는 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세상이 쉽게 바뀝니다. 진짜 바뀌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근원들이 다 지금 뭔가 바뀌면서 이렇게 상승이 되는. 제가 가장 간단한 예로 혹시 월드코인 아세요? 아, 월드코인데. 월드코인이 생체 정보를 줌으로써 뭐 코인을 주고 처음에 40몇 개 주고 매주마다 한 개를 또 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등록을 해요. 그 코인을 받으려고.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월드코인이 좋느냐 나쁘냐는 아직 모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로 네. 월드코인이라는 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잘 몰랐던 우리들의 디지털 자산을 드디어 표출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죠. 내 생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나의 정보잖아요. 네. 근데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지면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돈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한테 내 생체 정보를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권리를 받는 거라는 권리를 거죠. 받다. 예. 내 성취 정보를 너한테 파니 내 생취 정보의 가격을 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죠. 우리 생취 정보 가격이 얼마일까?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생취 정보를 팔았을 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크게 또 봐서는 국가 기본소득제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거죠. 네네. 원래 월드코인이 그걸 이제 해결하겠다고 나온 프로젝트. 월드코인 글로벌,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단순히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럴 수밖에 얘기하는 없는 수순이다. 예. 막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 깊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그냥 우리는 정말 표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했다면 그 밑단에 계속해서 이제 이것도 체인처럼 연결이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문제들이- 본질에는 암호화폐가 있는 거고요. 네네. 디지털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돈을 벌고 태어납니다. 네. 태어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 받잖아요. 네네.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자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산입니다. 그것도. 그 가격을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우리가 어떤 회원가입할 때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치면은 커피 쿠폰 주잖아요. 네. 그럼 시중에서 평균 가격이 4,000원에서 6,000원인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케팅 차원으로 싸게 살 거라는 거죠. 반값에 샀을까? 그럼 2,000원. 그럼 나의 주민등록번호의 가치, 나의 개인 정보의 가치는 최소한 2,000원 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예제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와, 계속해서 진짜 끝없이 얘기해도 계속해서 말씀 주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용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예, 부르고 예.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라는 얘기를 네.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이런 개념도 있는데, 요 세 가지의 어떤 개념들, 용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없어야 되죠. 네네.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됐어요. 네. 보통 블록체인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입에 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화폐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현재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아, 네, 근데 그건 뭐 암호자산. 일본에 한해서니까. 근데 유럽이나 각 나라마다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이제 암호자산, 네.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암호자산. 네. 예. 미국 쪽은 구미 쪽이나 이런 쪽은 디지털 자산.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을 혼용하고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암호 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흐름에 맞아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용어를 쓰는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 흐름에는 가상자산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네. 그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용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암호화폐나 그러니까 유럽의 미카에서 암호자산을 정의하는 정의가 있고요. 네.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정의가 있는데 암호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이나 공통적인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P2P로 발행한다. 네. 예. 두 번째가 암호 기술로 안전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네. 예.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 및 권리 표현이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네, 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이 세 가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만족을 해야 그거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이제 정부의 공식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증표. 즉 다시 말해서 암호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에서 세계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디지털 자산 개념. 네. 자산을 디지털화 했다 정도 너무 광범위해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 암호화폐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상 자산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가 NFT입니다. 네. NFT가 저희가 볼 때는 암호화폐고 암호 자산이고 디지털 자산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NFT가 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암호화폐든 가상자산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암호자산이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디지털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디지털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또 갑자기 디지털 전환이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단순히 모든 것들을 디지털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조차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로 표현이 돼야 되고 네. 그걸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라면은 가치도 있어야 되고 소유권이라든지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제가 말한 게 암호화폐라고 그랬죠. 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디지털 자산화 시킨다는 얘기는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쪼개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물론 지금도 이제 건물을 쪼개기로 살 수 있어요, 공유주분. 네. 근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토큰화 시키면 그래서, 네. 쪼개기로 하면서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디지털 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도 바로 확보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토큰 증권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명품 같은 거, 비싼 그림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어떤 그 자산들을 디지털 그 자산화 시키는 관점에서 토큰 증권 제도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부동산 얘기를 들은 게 사람들이 금방 이해해서 그래요. 부동산 생태계라는 게 사실은 부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고금리로 빌리는 것보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쪼개기로 부동산 지분을 토큰화 시켜서 팔면은 고금리 걱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거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부동산 수익에 대한 대중화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이게 좋은 거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생태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블록체인의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부동산 이게 큰 건물들이 쪼개서 파는 게 가장 지금 보편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미술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시작점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향후에는 이제 이 자산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이 될 것이다. 저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더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좀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분야들에서 좀 더 블록체인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수님 보시기에 이 블록체인을 적용하기에 이 부동산보다도 또 더 적합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적합하게 적용될 만한 산업 분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이 이제 국제 송금, 국제 결제 같은 데 대해서는 뭐 수수료가 싸다든지 그다음에 실시간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서비스에 관심이 있냐면은 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우리들의 자산을 찾아주는 분야. 네. 예, 소위 말하면 저는 이제 큰 틀로 말씀을 라이프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내 생활 자체가 돈 버는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혹시 스테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스테픈, 네, 걸으면 돈을 네. 준다든지 걷는다는 게 내 생활이지 않습니까? 걸을 때 걸으면 돈을 준다라든지 또는 스테이 투 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장기 체류하는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자도 돈을 줍니다. 네. 잠을 자면 내 수면 데이터 같은 거 네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내가 생활하는 것들이 과연 기존에는 내가 생활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내가 발생한 데이터가 되겠죠. 내가 생활한다는 얘기는 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네. 내가 생성한 데이터는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끊임없이 디지털 자산을 생성을 했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 투원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불법이지만 지금 현재는, 예, 네. 플레이 투원 또는 뭐 무브 투원, 네네. 스테이 투원 또는 이제 크리에이트 원. 네.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를 생성하면 그것도 이제 내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돈을 버는 이런 어떤 우리 일반인들이 관련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저의 목적입니다. 그런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써. 더군다나 이제 그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의 본질에선 조금 벗어난 그냥 결제 쪽이에요. 그건 오히려 예, 결제 쪽이다. 오히려 결제 쪽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본질인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예, 네. 그런 분들이 제가 관심 있고 또한 이제 요즘 이제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ESG입니다. 네. 기후 환경 때문에 탄소 제로라든지 넷 제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이거죠. 네. 속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 안 하면서 우리는 탄소 배출 기업입니다 하면서 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ESG 경영 또는 탄소 제로, 탄소 배출권, 탄소 상쇄권을 검증하고 필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블록체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블록체인에 제가 NFT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가상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 이유가 네. 제가 어떤 탄소 제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생겨서 탄소 상쇄권을 제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NFT로 하게 되면은 저한테 자산이 또 생기는 거죠. 네네. 개인들이 모을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네. 이쪽에 관심이 또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연결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예, 높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국제 송금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블록체인 분야와는 이 국제 송금보다는 일단 라이프에 관련된 라이프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지만 국제 송금 분야를 또 혁신하려는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리플 프로젝트가 왜 있는데 리플 있죠.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고 워낙 워낙 유명한- 지금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내년에 마무리된다. 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수님 뭐 개인적인 관점은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고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각국의 정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브라 페이스북이 리브라고 DM한 거고 똑같아요. 네네. 리플이 가능하게 되면은 기존의 금융 생태계를 혁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기존의 금융 생태계를 쥐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스위트망이 필요 없어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관리라는 옛날에 이제 IMF를 한번 겪어봐가지고 외환 관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 관리의 기본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할 때는 항상 신고해야 됩니다. 아마 연간 3만 불인가 2만 불 이상이면은 항상 신고해야 되듯이 제가 볼 때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각국의 규제에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을 거다. 근데 아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조금 이제 금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서는 무조건 환영할 거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리플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이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스위프트에서 좀 배제된 예. 금융 낙후된 그런 지역들을 본인들이 좀 그겁니다. 하고 있다라고 예. 하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매출들이 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방향성을 좀 잘 잡았다고 예, 봐요.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에 지금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암호기술 팀장을 맡아가지고 좀 자랑하면은 네. 전자사용법을 만든 사람이고 네네.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쓰시죠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고 가장 유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번 인터넷 발급하잖아요. 네. 네, 그거 구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보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진흥에 그 당시엔 정보통신부였고요. 정통부 산하의 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세상의 역기능인 정보보호를 해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터넷 진흥 시대에서는 인터넷 진흥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물리적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물리적 세상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 진흥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이 제정됐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전자금융법, 전자문서법, 전자정보법.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죠. 이 블록체인 세상에 있어서 그 제도나 법이 만들어져야 블록체인에 대한 본질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전자사용법, 전자정보법 만들듯이 저는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본법, 스마트 계약법, 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법, 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심지어는 블록체인 정보법,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연 시장의 성숙한 활성화 단계랑 법 제정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저는 이제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각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번 겪은 게 이제 타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타다가 처음에는 합법이었잖아요. 잘 나가는데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서비스가 낳게 되면은 기존 서비스를 운행하는 사람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이해 갈등의 조절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이건 제가 이제 정책 지원을 한 경험에서 말씀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 어떤 정부에 촉구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어떤 개인의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또 뭔가 문제점들이 더 많이 명확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교수님 이제 남은 한 3가지 정도 질문만 딱 하고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메타버스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이제 키워드가 좀 약간 잊혀질만 하면 또 등장하고 이게 약간 어쨌든 미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와 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뭐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3.0 프로젝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세계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현실의 어떤 가상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도 중요합니다. 네. 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어서 그렇지 메타버스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지능으로 이제 가상융합경제라는 걸 만들어요. 네, 가상융합경제. 예, 그건 정부에서 공적으로 굉장히 잘 하시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해서 기존의 경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면은 메타버스가 블록체인의 본질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의 혁명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세상입니다. 가상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현재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현재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부동산을 팔잖아요. 네. 그럼 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쓰면서 가상 부동산을 NFT로 만들어서 소유권 가치까지 포함하고 거래도 실시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상 부동산 생태계가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왜 3.0이라고 해가지고 소유권 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경제 생태계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NFT가 뜰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모든 대기업들이 아마 그 고객들을 위해서 아마 메타버스 뭐 만들고 그 안에 NFT 개념을 넣어서 NFT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 NFT를 가진 사람한테 이제 혜택이라는 걸 또 줌으로써 네. 그 NFT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싶어 해요. 네. 그 NFT 생태계를 활성화 싶은다는 얘기는 고객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고객들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잊혀진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반드시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네. 그 필요한 이유가 디지털 자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왜 3.0으로 표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NFT가 과거에 좀 PFP 이미지 거래가 네, 좀 예, 많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분야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사실. 없죠. 죽을 수밖에 예, 없고 예. 그걸 이제 가치로서 계속해서 담보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많이들 이게 왜 자산이 될까 예, 하는 예,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야들은 이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라는 이것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게 자산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네네. 부동산 1대1로 교환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금은 뭐 1g이면 똑같이 교환한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한 돈으로 만든 금붕어, 금거우북이랑 네. 한 돈으로만 헤어나 열쇠랑 1대1로 교환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NFT라는 거는 대체불가 자산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디지털 자산 중에 제가 볼 때 대부분은 NFT일 것이다. 네. 대체불가 자산, 고유의 특성 가진 자산들일 거고 그것들은 NFT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마 원래는 이제 NFT 했다가 근데 NFT는 양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를 한다. 신문 쪽은 양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도불가 NFT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네. 예, 그걸 이제 SBT라고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네. 그게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 네. 양도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토큰. 그게 NFT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활성화됐지 죽지 않습니다. 네.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미래가 네, 그렇게 네,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으로 그 교수님께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부터 해서 정말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산업적인 관점 정말 폭넓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속에서 이 좋은 암호화폐를 선별하는
이 교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시장 전문가도 사실 아니에요. 네. 이거는 투자의 관점 말고 이제 진짜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예, 그래서 해보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프로젝트가 건전한 건지 불건전한 건지는 판단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네네. 오늘 인터뷰의 모든 내용 핵심에는 디지털 자산이 있는 거고 네. 암호화폐라는 게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대응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디지털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암호화폐는 불건전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기본 요소는 핵심적인 본질은 대응되는 자산을 뭐로 가느냐. 네. 첫 번째 거고. 네네. 두 번째는 대응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걸으면 돈을 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토큰을 받잖아요. 그 토큰 속에는 나의 걸음 데이터라는 자산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나의 걸음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그 토큰이 10,000원이다. 내 걸음 데이터가 10,000원이 되려나? 대응되는 자산의 합리적인 가치와 토큰의 가격과의 불균형. 이게 거품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통과했을 때, 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거냐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건전한 암호화폐라도 시장에서 수용의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게 이게 뭐 시작을 했어도 이 시장의 여러 경쟁들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그렇죠. 의해서 지금 뭐 과거 3, 4년 전에 인기를 끌다가 지금 뭐 언급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도 너무 많고 네. 그 당시에 뭐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던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회자되지 않는 거 보면은 이거의 어떤 미래들이 우리가 단적으로 막 된다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오만한 발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교수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있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투기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디지털 자산 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성장할 거고요. 대중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이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항목이다. 그래서 근데 그 전제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건전한 블록체인 세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당부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됐네요. 네. 아유. 자,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박성준 교수님과 이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말 깊고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네.